개인회생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계비를 넘는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촉 갚는 거 즉시 중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 그 수익을 3년간 갚는 데 쓰겠다는 거죠.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파산을 시켜. 개인회생과 그리고 개인 파산, 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미, 그리고 그런 절차들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이에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보면 어떤 것이 덜 세겠어요? 개인회생이잖아요. 그렇죠? 이름 보면 개인회생이라는 거. 이거는 빚 갚고 그래서 좀 더 신용도 회복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 이런 취지인 거겠죠. 정의는 뭐냐면 소득이 있는 자의 채무조정이에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인 회생은.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어차피 채권자든 채무자든 거기서도 이제 벗어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마음 편하게 경제생활을 다시 해. 뭐 이런 것들이죠. 장점은 뭐냐면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은 보면 생계비 넘는 꾸준한 수입이 있어요. 생계비, 기초생계비, 우리가 알고 있는 생계비 어느 정도면 그거보다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보다도, 기초생계비보다도 안 되면은 갚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꾸준한 수입. 그 꾸준한 수입을 갚는다라는 거예요. 갚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도, 여기서 보면 내가 빌렸던 것들이 담보였을 때는 15억까지. 무담보였을 때는 10억까지라는 거죠. 빌린 그 금액이. 개인회생이 된다라는 건데, 담보로 빌렸어? 그거는 15억까지예요. 그 금액이. 무담보면 1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담보로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개인회생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담보는 훨씬 더 돈의 액수가 높구나라는 것들이죠. 한도는, 여기까지가 개인회생 한도라는 거예요.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이라는 거죠. 상태는 뭐냐면,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재산을 다 팔았는데 10억이야. 근데 내가 빌린 돈이 15억이야. 그럼 개인회생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내가 다 팔아봐야 10억인데 내가 빌린 돈이 15억이야. 빌린 돈이. 그럼 다 팔아서 주고도 빚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회생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재산이 10억이에요. 다 팔면 10억이에요. 근데 내가 빌린 건 9억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 네 거 다 팔면 빚 다 갚을 수 있는데 무슨 개인회생이야. 그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은 언제냐면 3년이에요. 36개월.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5년까지지만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다. 뭐를 빼고요? 내가 필요한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수익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딱 판정이 났어요. 개인회생 대상이야.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압류는 즉시 증다. 압류는 뭐예요? 압류는, 야, 너 이거 나한테 빚 있잖아. 너희 집 내가 잡아놨어. 너희 방 내가 잡아놨어. 이런 것들 다 풀린다라는 거죠. 결정이 나면. 독촉, 야, 너 안 갚으면 손가락 하나 지금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안 갚으면 맨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욕도 원래는 불법이에요. 욕하게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추심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바깥에서 하는 것들도 다 불법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독촉과 압류가 즉시 중단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생이나 아니면 파산 절차들을 거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용 회복이 된다는 거죠. 신용 회복이 되고 내 금융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불량자에서. 이런 부분들도, 그럼 이게 내가 신용불량자로 되면 사실 경제적 행위가 잘 어렵잖아요. 저축도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자가진단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저생계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생계비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에서 갚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최저생계비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득이 있어야지 그 수익을 3년간 갚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저생계비가 50만 원이다. 그런데 나는 수입이 4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제 개인회생 절차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재산보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담보로 빌렸을 때 15억, 무담보로 빌렸을 때 10억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수 서류. 이 서류는 실제로 한번 쳐보면 되는데, 첫 번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예요. 그죠? 그리고 소득은 급여 및 소득을 증빙해야 돼. 급여 얼마. 이거 회사에서 증빙할 수 있는 거죠. 소득 등 증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부채 증명서 어디서 발급받아요? 나 국민은행에서 부채 10억 있어.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나는 농협에서 발급받으면 돼요. 내가 빚을 진 그 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내는데? 그래서 이건 법원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회생이라든지 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룬 지방법원들이 있는 거예요. 전국에 6개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금방 검색해 보면 아무 데서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신청서는 법원에 접수한다. 그리고 금지 명령 동시 신청해야지 그것들을 추심하는 그런 그 단체로부터 내가 추심당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효과, 빚 독촉을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중단한다. 독촉 안 받는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다 필요한 서류를 다 냈어요. 나 얼마 빌렸고, 내가 생계비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 남고, 내 재산은 얼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회생위원 서류 심사를 거쳐야 되겠죠. 다 내면. 그래서 여기서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생위원들이 야 이거 추가서 요 서류 뭐 부족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해봐야 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줘야 되는 거죠. 청산가치 보장 확인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내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들이 10억이에요. 그리고 빚은 11억이야. 그럼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내가 솔직히 은닉해 둔 게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상 절차가 이제 무산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청산가치 보장을 확인해야 돼. 아, 그러면 내가 청산할 수 있는 재산들은 빚보다는 적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이 확실히 돼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공식 개시해. 다 서류 검토했더니 이젠 절차 개시할 거야. 개시하겠다라는 거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자기 최저생계비를 남기고 추가 금액들을 갚는 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제금 납부 시작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 뭐냐면 채권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빌려준 게 10억인데 내가 이렇게 변제 금액은 다 계산해 봤더니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나는 이거 억울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이의기간이 있는데 이걸 다 받아주진 않는 것들이겠죠. 채권자들도 이의기간이 있다라는 것들. 변제 완료 후 이제 신청하면 되고, 남은 빚은 만약에 내가 그래서 36개월 다 갚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빚 1억이 남았어. 그건 그냥 소멸이에요, 소멸. 남은 빚 전액 소멸이고 연체 기록 삭제되고. 그래서 뭐 하나 찾아봤냐면 이런 것들을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냐?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요새 같은 경우는 AI가 너무 잘 돼서 개인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소명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 증거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변호사를 산다든지 수임한다든지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정상금융 거래 가능해지고 신용점수는 다시 재평가되는 거예요. 다시 재평가되고 경제 주체 새 출발하게 된다. 그 적은 내가 한 100명 하면 70명 정도는 이게 승인되는 거예요. 개인 파산, 그거보다 더 센 거잖아요. 개인 파산 되려면 야, 빚 다 털고 새 출발해야지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재산 정리해서 빚을 다 털어야 돼요. 그리고 방식은 가진 재산으로 다 청산하는데 면책 통한 새 출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랑 뭐가 다르냐? 소득이 없어요. 거나 생계가 올라. 나는 최저 생계비 이하야. 라고 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빚을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파산을 신청하세요. 파산. 소득이 전혀 없어요. 직업을 구할 수도 없거나 또는 아픈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거나 생계 곤란하다. 이런 사람은 파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다 팔아서 우선 갚아야 돼요. 그죠? 갚을 길 없는 지급불능 상태고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면책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넌 책임 없어 라고 해야지 빚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면책 즉시 권리가 복권이 되고 기존에 했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신용이라든지 금융생활이라든지 만약에 세금 있죠. 그건 세금 면책되지 않는다. 세금 면책되지 않고 벌금, 자동차 벌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면책되지 않는다. 세금과 벌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나는 없어. 이거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근로하면 안 되죠. 근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 거.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대개
파산 신청을 하고 그다음 면책 동시 접수를 해야 돼요. 책임에서부터 탈피해야 되는 신청. 빚진 사유를 솔직히 작성해. 이건 뭐 안 그러면 드러나니까. 재산 및 소득 증빙 제초. 그래서 전문가들이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죠. 관제인 손님 납부. 관제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팔고 그 판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채권자들이 10명인데 그 채권자들에게 동시에 이렇게 나눠주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전체적인 그런 것들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이런 전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제인이에요. 이건 누가 지정해 주냐면 그냥 법원에서 지정해 줘요. 대부분 누가 하냐면 대부분 변호사들, 기존 변호사들을 지정해서 이 사람이 전체적인 그런 재정적인 처리들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류 및 자격 심사를 하겠죠. 이것도 또 가능하지 않은지. 재산 은닉은 절대 이런 것들 재산 은닉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 관제인이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제인에 대해서는 뭐 수당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원 출석해서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 관제인 정밀을 다시 조사하는 거지. 문진 은닉 재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파산 사유가 도박, 마약 이런 거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성실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파산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아니면 성실히 잘 살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도저히 할 때 해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인 건 모르지만 완전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재산이 탕진됐을 때는 그런 거는 사유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그걸로 그냥 퇴임이나 해고해요. 공무원은. 그리고 5년간 다시 공무원이나 공적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산하는 거는 보유재산인데 집 있으면 집 다 팔아야 돼요. 그걸로 우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한다고요? 관제인이 하는 거죠. 생계비 등은 이것들은 생계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채권자 의견을 청취해요. 채권자가 어떤 의견인지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채무자에게만 다 권리주고 채권자는 우리는 빌려준 죄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10억 빌려줬는데 5억밖에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것들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하고 면책불허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죠. 내가 팔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는 게 발각됐어. 또는 마약이나 도박을 해가지고 내가 탕진한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겠죠.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이런 거예요. 최종 면책 결정하고 빚 갚을 의무를 소멸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세금 벌금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봤어요. 대부분 신청하면 몇 퍼센트 정도가 이게 결정이 나냐면 80%, 많게는 90%. 대부분 신청하면 결정이 나는구나.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복권되는 건 별도 신청 없이 다 그냥 그렇게 결정 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취업 제한 등 불이익 없어지는 거. 근데 공무원들은 어렵고 어떤 특정 직업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그 직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파산 기록은 그냥 삭제되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 은행권 상관은 체크카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5년 내 재신청 금지. 나는 파산 신청인데 또 2년 지나갔다가 나 또 파산 신청해야지. 이거 안 된다. 건전한 소비 습관 형성이 필요하고